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최고 15cm의 눈이 쌓이는 등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경북, 전북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김태섭 전 의원을 만납니다. 제3지대 연대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담당 판사가 사표를 제출해서 재판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4월 총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러시아에 폭설이 내려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 사고 구간은 2km에 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제는 추위 때문에 고생들 하셨을 텐데 오늘은 눈이 걱정입니다. 새벽부터 수도권 일대의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출퇴근길 교통 혼잡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날씨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눈은 안 내리는 것 같은데 날씨 어떤가요? 네, 이곳 서울 광화문역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2도로 시민들은 외투에 목도리로 중무장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강원 내륙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 3에서 8cm, 그 밖에 수도권 지역은 많게는 15cm 이상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눈발이 강해지며 강원 산지는 20cm 이상, 충청은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오는 등 전국적으로 큰 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눈이 예보된 시간에 기온이 높으면 비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전국 곳곳에 눈이 집중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겹쳐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되는데요.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시내버스 전 노선 출근 시간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됐습니다. 눈이 쌓인 지역은 차량 운행을 삼가고 차를 운전할 때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폭설이 내리면서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 사고가 난 구간만 2km에 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눈이 덮인 고속도로에 차량 수십여 대가 서로 부딪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몇몇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눈길에 차들이 연쇄 추돌한 건데 사고 차량이 뒤엉킨 구간이 2km에 달했습니다. 사고 부근 접근조차 쉽지 않아 구조대원은 헬기로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4 человека погибли, в том числе девушка 1993 года рождения и ее годовалый ребенок.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눈길을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통제력을 잃고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시작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날 오전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러시아 서부는 최근 기온이 영하 30도로 떨어지고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으로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고속도로 제설 담당자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재판구까지 변경되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 4월 총선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이 대표는 이 발언 등 허위 사실 2건을 유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낸 건데 함께 심리하던 배석 판사도 인사이동 대상이어서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재판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19일 예정된 다음 공판도 2일 이 대표 부산 피습 사건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4월 총선 전 선고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례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김만배 씨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사건도 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선고 일정이 지연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환 전 국토부 제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젯밤 도망의 염려가 없고 수사기관이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 가격 등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납니다. 이 자리에는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도 함께해 제3지대 연대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모레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은 양향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데 현장에서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납니다. 이 자리에는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신당 추진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연대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들 논의 여부에 따라 빅텐트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낙연계 신경민 전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광주에서 만나 신당을 통해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결단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일부가 빅텐트에 참여하면 정치적 파괴력은 급속히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모레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을 토요일에 만난 지에 이틀 만에 공식 입당을 했는데요. 어제 입당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예. 자, 이상민 의원이 이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상된 행보였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상민 의원이 잡으려는 호랑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탈당했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출마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런 뭐 신당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글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거운동에. 더구나 투표용지에서 맨 밑에 있을 거고
다른 지금 현대 이낙연 신당이라는 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또 거기도 예전에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 들어가면 환영을 하고 민주당이 석권한 대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보탬이 될 것이고요. 근데 관건은 이제 결국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단순히 이상민 의원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대전 지역이라든지 또 이 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어떤 중도층 유권자들 이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조금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 거죠. 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대전 지역 7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의원 입당이 대전 지역 총선의 판세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조직만 가지고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칙이 없는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박수를 받은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뭔가가 이렇게 조화가 되거나 거기에 해답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선 쓴소리하고 똑같은 데 들어가서 쓴소리는 그럼 계속하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감이었나? 아니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억하심정이었나?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선뜻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어떤 대의가 있고 그 대의가 국민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한 이제 중진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전 지역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상당히 그런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3천 명 정도에 되는 당원들이 같이 탈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을 포함한 또 넓게 봐서는 충청 지역 이런 데는 지금 영호남과 달리 어느 한쪽으로 고착된 투표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선거마다 조금씩 표심이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전부 다 싹쓸이 석권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나 과거엔 그렇지 않았고요. 또 있었던 지금 지난 대선에서는 또 6지역에서 윤석열 의원 후보 지지가 더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전시장도 지금 이장우 시장이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표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영입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충청도 민심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끝까지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충청도 분들, 대전 시민들 포함해서 저걸 이상민 의원 영입을 지켜보면서도 두고 봐야 알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현재 우리가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의원 영입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호소력이 있는 인물 영입을 또 하고 거기다 또 충청 지역에 맞는 대전 지역에 맞는 공약을 계속 내놓는다면 국민의힘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동훈 위원장 일단 이상민 의원 영입으로 외연 확장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원 방문했고요. 오늘 충북, 내일 부산 찾을 예정인데 연일 전국 순회하면서 계속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보기에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음 총선의 승부처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학적 접근 내지는 어떤 외견을 조금 바꾸는 어떤 화장이나 어떤 변장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도층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권입니다. 정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 해왔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전혀 건드리질 않고 있어요. 그냥
본인의 개인기 좀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이게 네. 다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민 전 의원을 영입한 것도 예. 저는 같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중도층 공략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공학적인 접근만 한다면 거기에 중도층이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모레 국회에서 탈당 선언을 하죠.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서 합류할 현역 의원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당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월에 바람이 불면은 정치적 타산으로라도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주로 그런 분들은 뭐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뭐 이석현 부의장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7, 8명이 뭐 대충 누군지는 그려지십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좀 그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냥 브로드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 40명을 얘기해야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자객 공천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의 이재명을 친위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표방하는 친위 세력을 표방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3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이야기해도 되는데 7, 8명을 콕 찍었다는 것은 뭔가 좀 구체적이가 있는 분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볼 때 가늠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현역 의원의 합류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느냐 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벌써부터 보십시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그리고 그 유튜브와 그 사실상의 자매 기관인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뭔가 사전 선거 운동을 방불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공정성은 이미 당내에서는 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경선이나 공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단지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의 움직임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분들도 이상민 의원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이제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행보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너무 달라졌다. 정말 전체주의다, 개딸 전체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민주당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뭐 기본적으로 현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이 정말 허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행보와 동조할지 아니면 본인들만의 독자적 행보를 보일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체제에서는 공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받아도 정말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결국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탈당해서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싫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너무나 달라졌다 하는 그런 큰 명분을 잡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만날 예정이고, 자 여기서 이제 뭐 빅텐트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 이게 어쨌든 뭐 두 양측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전 대표라던 사람, 국민의힘에서 전 대표라던 사람, 정말 양측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텐트 안에 모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양측에 있었지만
양측의 극단을 거부하고 가운데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동의 공간은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양 극단의 지금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면 당연히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그것을 먼저 이루자고 의기투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세세한 정책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그 노선을 가지고 뭐 개파 정치를 하든 뭘 하든 네. 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목적이 같다면 일단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던지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것은 저는 사전 탐색전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사전에 저희가 나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렇게 탐색해 보는. 그래서 또 탐색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구상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빅텐트를 전제에 놓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저한테는 좀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두 분이 양측에서 다 대표를 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합치게 되면 누가 대표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대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대표를 하면은 그 상징성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진정성만 가지고 대의만 가지고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앞에 새로운 어떤 개혁을 표방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3지대 빅텍스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뭐 물론 있죠. 정치란 것이 뭐 언제든지 가능성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신당 얘기 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네. 대로 하면 뭐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러다 또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각자 다 나와가지고 따로따로 뛴다. 그러면 성공하겠습니까? 다 파편적인 생각, 그야말로 2등, 3등으로 다 떨어지겠죠. 모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느낄 겁니다, 다들. 예.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현재는 반윤 비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정치를 시작하고 신당을 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함께 찾다? 네. 글쎄,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 또 다른 분들 여러 가지 놓아서 공통분모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성공 가능성을 보려면 과거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거 뭐 보면 손학규 대표와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헤어졌죠. 안철수 대표와 갈등을 이렇게 헤어졌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지금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융화가 되어서 네. 결합이 되어서 성공할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반윤 비명을 하던 사람이라는 그 규정 자체에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쪽 진영에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쓴소리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사실상 축출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가 국민을 위한 변화고 그것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파편적으로 가서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을 얻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있는 것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정치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개혁이나 뭐 혁신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 어떤 화장술로 국민을 좀 속여보려는, 내지는 다르게 보여보려는 그런 시도들은 전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부분, 네. 근본적인 부분은 뭐겠습니까?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건데, 양쪽의 진영 논리로 부닥치는 데만 열을 올리는데 언제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생각해 준 적이 있는지 저는 찾기가 좀 어렵고요.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네. 난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엔 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나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피폐해지는 거는 국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 뭐
저한테 반론을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과 변화를 얘기하다가 밀려났다? 그런 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최근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7, 8% 차이로 이길 수 있는데 대표가 후보를 계속 그분 얘기하면 디스하면서 그래서 0.73% 포인트가 못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게 더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선거 국면에서 대표가 또 도망가서 어디 두 번씩이나 가출을 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걸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고 또 개인적인 그 비리,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징계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었다. 그 점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명계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과연 글로 가면 박용진 의원 현역이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관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를 친위 세력으로 표방을 하고 강성 지지층을 업고 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 말씀에 자 보십시오.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안 했습니까? 현 정권 비판을 안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듣기 불편한 것만 크게 들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TV조선에 나와서 이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 비판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는데 하다가 조금만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뭐 수박이니 뭐 빨리 탈당하라는 등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박용진 의원이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아까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왜 안 들리죠? 네. 그 귀는 선택적 귀인가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외에 친명계 원외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현역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명계에서 이제 결국 자객 공천 통해서 비명계 속가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객공천이라고 하면서 저분들이 출마를 한다고 이른바 출사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정치를 하거나 출마를 하거나 이런 출사표를 던지면 그냥 허울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마의 명분이 아무개를 떨어뜨리겠다. 거기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합당한 명분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분 그냥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분 정도면 정치에서 좋겠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저렇게 저분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 씨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한 70대 남성이 김 씨의 8쪽짜리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변명문에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명문을 실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가지고 이동했고 날은 미리 갈아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동선 분석,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주의 유무 등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김 씨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 알 권리 등을 따져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경찰은 오후쯤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의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다쳐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갑자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남녀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여성 환자의 진단을 마친 의사가 무언가 설명하자 옆에 있던 남성 보호자가 갑자기 의사의 가슴을 밀치며 달려듭니다. 지난 7일 새벽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머리를 다쳐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남성이 갑자기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병원 말씀에 감사하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요구하시면서 제 가슴을 발격을 하시더라고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냐며 모욕적인 말도 했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동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가량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상해의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응급실 의사는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사자 조사도 지금 아직 못 받은 상태고 CCTV하고 관련자들 조사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이에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료인 폭행 사건은 매년 2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70대 남성이 이른바 8쪽짜리 변명문, 또 변명문이에요. 또 변명문이라는 말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자, 변명문을 범행 이후에 우편으로 어디로 보내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범행을 돕고 또 방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 70대 남성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 범행을 돕는다, 방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흉기를 사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 활동이 포함되는데 일단 경찰의 입장에 따르면 이 70대 남성은 최소한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하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 김모 씨는 소위 말하는 변명문을 어딘가에 발송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본인 범행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전 개인적으로 언론기관이나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범행을 마치고 나면 이걸 누군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범행을 하는데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른바 정신적 방조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둘 사이에 이재명 대표 피습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그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누군가에 보내는 것에 동의를 했다면 충분히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살인 미수 방조 혐의가 적용돼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그 인정이 될까요? 사실 지금 범행 계획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씨가 이 살인 범행을 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조의 고의와 그리고 김 씨의 행위가 살인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두 가지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 지금 이 살인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살해 계획을 미리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 미수 방조죄가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신상 정보를 공개 여부가 이제 오늘 결정이 나잖아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상공개 대상 범죄들을 좀 보면 굉장히 잔혹한 범죄들이나 살인의 기수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네. 이번 사안 같이 이제 한 야당 대표를 살해를 목적으로 접근을 해서 피습을 했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상공개 요건에 비해서는 범죄의 그 종류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사회적 파장들을 고려한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흉기에 훼손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이제 국가수에서 해당 여성의 사인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국가수에서 1차 소견이 나왔는데요. 네. 사인은 가슴 왼쪽 자창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다라는 것이 1차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은요. 국가수의 이런 1차 소견을 참고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일단 또 이제 부검 결과가 앞으로 이제 나올 예정인데 뭐 다음 주나 뭐 늦으면 2, 3주가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까지도 최종 결과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지금 타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 모든 방면에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뭐 타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경찰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가슴의 자창, 자 그런 자창이 극단적 선택을 한 시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죠. 뭐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흉기가 가슴에 그대로 네. 있었다라는 예.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대체 왜 이건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 봐선 낮다고 하느냐. 일단 이 여성이 그러니까 오후 1시쯤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집에서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한강 공원에 한 7시쯤에 도착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9분 후에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타살 가능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누군가와 접촉을 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접촉을 해야 그 사람이 공격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천집에서 나와서 한강 시민공원까지 오는 과정에 누군가와 접촉하는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오는 과정에는 없었고 그다음에 와서 39분간의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여성이 이 한강공원에 들어오고 나서 전후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여성이 누군가와 접촉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타살 여부가 논의가 될 텐데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 접촉한 정황이 없다면 타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더 진행이 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여성이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한 7시 30분에 한강공원에 들어가서 이제 발견된 8시 7분까지 약 37분간의 행적도 지금 의문으로 남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일단 이 여성의 휴대폰을 좀 포렌식해서 그 상황 앞뒤에 그런 상황들을 구성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CTV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을 해서 이 여성의 행적들을 따라가 보는 것, 이 수사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사흘 연속된 연속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이 해상 완충 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은 비행 금지 구역을 없앤 데 이어 해상은 물론이고 육상 훈련까지 재개할 계획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측 7km까지 포탄 수백 발을 쏘며 사흘에 걸쳐 도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 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북한 선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던 방식이 아닌 우리 군 자체의 계획대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건데 이 첫 훈련으론 NLL 인근 포사격이나 해상 기동 훈련을 검토 중입니다. 군사 분계선 5km 이내 육군 전방부대의 야외 기동 훈련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북한은 9.19 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부터 포격과 총격, 무인기 침투 방식으로 위반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정부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군사합의 사문화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남측에게 돌리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군은 인도적 차원의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공동사업 자체가 오래전 중단돼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종료된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포격 도발 때문에 이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한 사이에 긴장을 잔뜩 고조시켜놓고 최근 딸 김주혜와 함께 새로 건설된 닭 공장을 찾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주혜가 이제 뭐 평양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민생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 나섰는데 이번 처음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생 행보는 뭐 두 번째죠. 작년 예. 2월 달에도 도로 건설 현장에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상 김주혜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것은 2022년 11월 달 화성 17행을 발사할 때 하얀 패딩을 입고 자기 아버지가 손잡고 나타난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한 20회 정도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가 군과 관련된 행사이거나 열병식 등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민생 행보에 이제 자기 아버지와 같이 나섰거든요. 그것도 지방으로 갔단 말이죠.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민생 행보를 이어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후계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또는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외신 등 일각에서 이제 김정은 아들이 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제 정보는 2010년생 아들이 하나 있고 2013년생이 김주혜니까 이제 올해 11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17년생 성별을 알 수 없는 어떤 아이가 있다. 그런데 2010년생이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적자로서의 거기 봉건 세습제로서의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될 텐데 지금 만일 있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아마 여기 등장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은 그러면은 김주혜의 친오빠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백두혈통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주혜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김주혜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와요. 예. 이제 존경하는, 존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오다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간부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이름이 호칭이 되다가 지금은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같은 반열에서 지금 호칭이 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한 번 나오긴 했지만 여장군 샛별 여장군 이런 표현도 한 번 나왔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좀 특이한 점은 그전에는 하얀 패딩 입은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은요 정장 입고 나와요. 그리고 하이힐도 신고 나와요. 게다가 지금 김주혜라고 하는 애에 대한 특별히 그 우표도 지금 발행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후계자를 위한 그런 수순으로 이런 이제 정치 일정들이나 이런 데에 김주혜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데리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세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집권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는 이런 어려움을 안 겪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봉건 영주제로서의 조선시대 2.0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으로 봐서는 여전히 남존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민생 행보 쪽으로도 발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남존여비 사상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그러고 장자승계도 그렇다면 이제 같이 남아 있을 텐데
사실 뭐 김정은도 장자는 아니잖아요. 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북한 지도부는 그런 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능력이겠죠. 자기도 이제 자기 형들을 제끼고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네. 이렇게 후계자로 낙점될 수 있었던 것은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항상 장자가 이렇게 이제 세습을 했던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네.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9.19 군사합의 네. 사실상 휴지 조각된 건 아니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북한이 이제 최근 4월 연속 완충 지역에서 수백 발 포사격 감행을 하고 우리 군 적대 행위 중지 구역 무효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사실 뭐 군사 합의가 이제는 뭐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9.19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연평도 또는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대원들 그 훈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장비들 싣고 포항까지 이동을 하려면 그게 500km 정도 됩니다. 예. 거기에 국방비 100억까지 들려가면서 그렇게 군사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2022년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무려 14번에 걸쳐서 15번에 걸쳐서 예. 포사격을 했어요. 그 완충 구역에. 그런데도 이제 우리 한국은 대응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포사격을 연속 사흘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는 지상에서의 그런 적대행위 금지구역뿐만이 아니고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이런 것들도 이제는 사실상 무효화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우리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뭐 나오셨으니까 네네. 여쭤볼게요. 자, 김여정이 북한에서 이제 자신들이 쏜 게 이제 포탄이 아니라 네네. 포성을 목약한 네.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어디 있다고?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김여정이가 사실상 담화를 가끔씩 발표를 하기는 하는데 그 담화문을 읽을 때마다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나올 때마다 보긴 합니다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첫 번째 담화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지금 담화문 발표한 것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것이 발파용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지금 포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짧아도 뭐 5km 좀 길게 나오면 20km, 40km 나가는데 그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포병 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게 이제 ANTPQ 36, 37이라고 하는데 아주 고성능이에요. 그래서 날아오면은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지, 속도는 어느 건지, 어떤 포인지 그걸 바로 파악을 해서 우리 포병한테 지시해서 바로 때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 스스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5일날 북한이 발표했을 때 우리 합참에서 200발 발표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북한에 192발 발사했다라고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흘 세 번째 되는 날 우리가 이제 90발 90발을 쐈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88발이라고 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하잖아요. 이게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입장에서나 북한의 입장에서 도대체 한국의 이 포병 탐지 레이더 수준이 얼만데 우리가 쏘는 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찾아내가지고 저게 거의 자기네들이 발표한 수치하고 맞을까? 그게 이제 확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발파용인데 한국군이 제대로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 말의 목적은 뭐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군을 다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담화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갈라치기 했다면 두 번째 담화는 군과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여기에 목적이 있는 아주 저급한 그런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출연했던 배우 스티븐 연과 한국계 감독이 뭉쳐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골든글러브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작품상은 물론이고 남녀 주연상까지 휩쓸었는데 스티븐 연의 주연상 수상은 아시아계 배우 최초입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What is your problem? What? 주차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폭 운전자와의 다툼이 도로 위를 넘어 일상까지 위협하며 벌어지는 복수극 성난 사람들. 한국계 배우들과 제작진이 힘을 합쳐 빚어낸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골든글로브를 휩쓸었습니다. TV 부문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거머쥐었는데 아시아계 배우가 주연상을 탄 건 처음입니다. Have this moment, you can only just think about everyone else. And that feels like the plot of Frozen. I just now just 할리우드에서 작가 겸 감독으로 활동해온 이성진 감독이 연출과 극본을 맡은 성난 사람들은 조연 배우들까지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So I'd be remiss not to thank that driver. Sir, I hope you honk and yell and inspire others for years to come. 영화 분야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감독상과 작품상, 나무주연상 등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한국계 신인 감독 셀리인 송의 패스트 라이브스 또한 작품상 목록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홍수로 마을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어진 이곳은 영국의 요크입니다. 지난 며칠간 서유럽 여러 나라들의 돌풍과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영국은 최근 기록적인 겨울폭우로 요크나 노팅엄셔 등에서 천여 채의 주택이 물에 잠기고 마을과 철도까지 폐쇄되었습니다. 한 기상청 관계자는 홍수경보지도에 표시된 등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켜 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도 북부 파드칼레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2천여 가구가 물에 잠기고 일부는 전기 공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도 뒤셀돌프에서 홍수로 라인강이 범람 수위까지 차올랐고 일부에서는 강이 넘쳐서 주민들이 보트로 대피까지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에서 겨울에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건가요? 네, 유럽도 기후온난화로 겨울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기상학자는 앞으로 유럽의 겨울은 이렇게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올 것이라면서 강수량이 늘어난 겨울 날씨에 대비해서 홍수 조절하는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중부 내륙, 서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강한 눈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충청 이남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최대 15cm 이상, 수도권과 전북 동부에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누그러져 예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2도, 대전 5도, 대구 6도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눈은 오늘 밤에,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